영하 15도, 살을 애는 듯한 한파가 몰아치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집의 기둥이 되고자 애썼던 제 노력은 현관 너머로 던져진 낡은 캐리어 하나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남편 진태가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제 여동생 뻘이나 될 법한 앳된 여자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도장 찍어. 애들도 내가 키울 테니까 너만 나가면 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독화살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13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해 그의 사업 뒷바라지를 하며 쌍둥이를 키워낸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없다며 저를 끔찍이 아끼시던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제 뺨을 가차없이 후려치신 겁니다.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 남편이 밖에서 귀한 자식을 보고 왔다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이혼 소동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니의 눈빛은 생경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10살 된 쌍둥이 아들 민준이와 서준이가 겁에 질려 제 코트 자락을 붙잡고 할머니 왜 이래요? 우리 무서워요라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더니 현관 밖으로 떠밀어내셨습니다. 아이들이 눈밭에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거칠게 문을 닫으려 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품에 낡고 냄새나는 검정 비닐 보따리 하나를 쑤셔 넣으셨습니다. 이거라도 들고 가서 애들이랑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알아서 해라.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고 복도에는 아이들의 흐느낌과 매서운 칼바람만이 남았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는 남편과 그 상간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속이 다 시원해요. 저 옆편네 없으니까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요. 남편의 뻔뻔한 목소리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 위에서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낡은 보따리를 응시했습니다. 13년의 끝이 고작 이 쓰레기 같은 보따리 하나라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담긴 소름 돋는 진실과 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계획이 저를 어디로 인도할지 말입니다. 발밑에 쌓인 눈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살 된 민준이와 서준이의 작은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아이들의 입에선 하얀 입김과 함께 옅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3년을 뼈 빠지게 일하며 가꾼 내 집이었는데 단 몇 분 만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 길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등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은 마치 저를 비웃는 괴물의 눈동자 같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더 아팠던 건 나를 딸처럼 아낀다던 시어머니의 돌변이었습니다. 제 뺨에 남은 얼얼한 통증보다 그분의 차가운 눈빛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아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끌고 겨우 찾아든 곳은 시외각의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보일러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쌍둥이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젖은 양말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뒤에야 저는 방 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그 낡은 검정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가슴팍에 쑤셔 넣으며 침을 뱉듯 던졌던 그 쓰레기 같은 보따리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13년 고부간의 정이 고작 이런 폐기물 같은 뭉텅이로 끝났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내일 당장 아이들 밥 한 끼 먹일 돈이 없다는 현실이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꽉 묶인 비닐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시장에서 나물을 담아오던 그 지저분한 비닐봉지였습니다. 매듭을 풀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건 몇 장과 구멍난 양말들, 그리고 누군가 쓰다 버린 것 같은 낡은 가계부 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나를 모욕하시는구나. 저는 가계부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팽개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 갈피 사이에서 두툼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통장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5건의 통장이 고무줄에 묶인 채 바닥을 굴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통장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친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앞면에는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잔액란에는 13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용돈과 생활비가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은 채 이자까지 붙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8천만 원. 통장마다 적힌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통장 뭉치 맨 아래 노란색 포스트잇에 갈겨 쓴 어머니의 거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은아,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내 뒤에는 사채업자들이 붙어 있고 진태 그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너랑 아이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놈이야. 내가 악기가 되어야 너희가 산다. 이 돈 들고 당장 이 동네를 떠나서 내가 적어준 번호로 연락해라. 절대로 나 찾지 말고 독해져야 한다. 그래야 내 아들놈과 그 여우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 손이 덜덜 떨려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를 내쫓으며 휘둘렀던 그 매서운 손길이 사실은 도박빚에 눈이 멀어 눈앞의 가족도 몰라보는 아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짜고 제 명의로 거액의 보증을 서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간녀가 남편의 남은 재산뿐만 아니라 제 목숨줄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따리 안쪽 깊숙한 곳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금가락지와 함께 법률사무소의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그 뒷면에는 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유언 같은 문장이 한 줄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내 걱정은 마라. 치매 놓인 돈 탐내는 그 인간 말종들. 내가 지옥 끝까지 데려갈 테니까.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13년의 파국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짜놓은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여인숙 방 안, 곰팡이 핀 벽지 위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통장들과 시어머니의 쪽지를 손이 떨리도록 움켜쥐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분을 어머니라 불렀고 그분은 저를 딸이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분이 제 뺨을 후려치며 내던진 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저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낡은 보따리 안쪽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통장 뭉치 아래에는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두툼한 서류 뭉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펼친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서류의 첫 장은
남편 진태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차용증들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채업자들에게서 빌린 수억 원대의 빚더미가 숫자의 괴물이 되어 저를 덮쳐왔습니다. 13년 동안 성실한 사업가인 척, 자상한 아빠인 척 연기해온 남편은 이미 도박에 미쳐 집안의 뿌리까지 뽑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그 집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이 거대한 빚더미는 고스란히 저와 제 아이들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파국을 미리 예감하고 계셨던 게 분명했습니다. 서류 뭉치 뒤쪽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그 젊은 여자, 상간녀의 뒷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짜였고 이미 여러 남자를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쳐서 교도소까지 다녀온 전과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달콤한 덫에 걸려 제 아내와 자식의 앞날까지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홀로 감당하며 저를 이 지옥에서 강제로 밀어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 의해 축출당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만 나중에 법정에서 제가 남편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쪽지 아래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며느님 되시나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고용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상간녀와 짜고 며느리의 인감까지 훔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변호사를 찾아봐 전 재산을 저와 아이들 명의로 돌려놓는 작업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시작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사님은 지금 아드님과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정신이 나간 노인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하고 여사님의 남은 비자금을 찾으려 혈안이 될 테니까요. 그 사이에 사장님은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숨으셔야 합니다. 여사님이 직접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절대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머니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자신을 비웃는 아들과 그 악독한 상간녀의 수발을 받으며 미친 노인 연기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들에게 뺨을 맞고 상간녀에게 조롱당하면서도 오직 저와 손주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인숙 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13년 동안 제가 드린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희생이 그 낡은 보따리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기회, 목숨과 바꾼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 뭉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괴물과 상간녀라는 이름의 뱀이 어머니를 뜯어먹으려 할 때 저는 밖에서 그들의 숨통을 끊을 칼을 갈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꺼내고 그 인간들을 가장 비참한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 드릴게요. 저는 창밖의 차가운 새벽 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인숙의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저는
가장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변호사가 일러준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빌라였지만 적어도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이라고는 시어머니가 던져주신 그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저와 아이들의 미래가 담긴 수억 원대의 통장과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기록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집안에서 문 꼭 잠그고 있어라라고 신신당부한 뒤인 시어머니가 지정해준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과 냉정한 표정의 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현재 상황이 기록된 태블릿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나온 뒤 그 지옥 같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마치 한 편의 블랙 코미디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나간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치매 환자 연기에 돌입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 진태와 그 악독한 상간녀가 안방을 차지하고 승전보를 울리려던 찰나 어머니는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을 거실로 내던지며 울부짖으셨답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 이년은 누구야? 도둑년 잡아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상간녀가 새로 산 명품 가방에 간장물을 부어버리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기행을 일삼고 계셨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미친 척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인감도장을 찾거나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려 할 때마다 갑자기 넋기 나간 표정으로 배고프다 밥 다오라며 떼를 쓰거나 거실 한복판에 대소변을 보는 신용까지 하며 그들의 진을 빼놓고 계셨습니다. 특히 남편 진태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건물 등기 권리증을 내놓으라고 협박할 때면 어머니는 그게 뭔지 모른다, 먹는 거냐며 종이 뭉치를 찢어발기며 그들의 계획을 원천 봉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사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주고 계신 겁니다. 아드님이 흥신소까지 동원해서 사장님을 찾고 있지만 여사님이 집안에서 소동을 피우며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여사님을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준비하기 전에 우리는 법적으로 완벽한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차가웠지만 명확했습니다. 그는 제게 남편 진태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했던 제 인감 관련 서류들과 상간녀 수진이 과거에 저질렀던 사기 사건들의 판결문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상간녀 수진은 이미 3번의 결혼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였고 이번에도 남편 진태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자가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몰래 그녀의 뒤를 캤고 그녀가 남편에게 접근한 이유가 오로지 돈이라는 것을 확신하신 뒤 이 거대한 연극을 기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넘겨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13년 동안 내 남편이라 믿었던 남자는 뱀 같은 여자에게 홀려 제 어머니를 학대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사채업자들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강해져야 아이들을 지킨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그들을 무너뜨릴 힘을 키워야 한다고요.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시어머니가 보따리 속에 넣어주셨던 낡은 레시피 노트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넘게 시장통에서 국밥과 반찬을 팔며
읽어낸 어머니의 평생 노하우가 담긴 비법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재판에서 승리해 돈을 되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시장 구석에 작은 빈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어머니가 빼돌려 주신 그 통장에서 꺼냈습니다. 가게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순덕이네 반찬 가게.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독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가게 인테리어를 직접 망치질하며 고치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운 뒤 어머니의 레시피를 연구하며 눈물 젖은 밥을 씹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가 오물을 뒤집었으며 아들 내외를 교란하고 계실 때 저는 밖에서 그들의 목을 칠 거대한 자본의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견디고 계신 그 치욕스러운 시간보다 100배, 1000배 더 단단하게 제 삶을 읽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김 변호사를 통해 집안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남편 진태는 이제 어머니를 치매 노인이라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상간녀 수지는 어머니의 귀금 속을 찾아내려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가 탐내는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 가게 화덕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는 13년의 울분을 사귀고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깨기 전부터 제 몸은 이미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구석 채 5평도 되지 않는 낡은 점포 안은 자욱한 육수 냄새와 뜨거운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13년 동안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빴던 제 손은 이제 시어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를 지표 삼아 무서운 속도로 칼질을 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보따리에 넣어주셨던 그 비법서에는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모진 세월을 버텨온 한 여자의 생존 전략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멸치 육수 한 방울, 소금 한 꼬집에도 어머니의 피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저는 한순간도 쉴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째, 처음에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시장 상인들도 제 반찬 맛을 보더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 이 집 된장찌개 맛이 예전 그 순떡 할머니 손맛이랑 똑같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장통에서 전설적인 손맛으로 통하던 분이셨고 저는 그분의 유일한 수제자였습니다. 13년의 구박과 가르침이 지금 제 유일한 무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10살 된 쌍둥이 민준이와 서준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달 상자를 접고 스마트폰으로 가게 홍보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반찬 진짜 맛있어요. 라며 천진하게 웃는 아이들의 영상은 순식간에 지역 맘카페와 SNS를 타고 퍼져나갔고 가게 앞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옥에서 꺼내올 보석금이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사이 김 변호사를 통해 전해오는 본가의 소식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 진태는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졌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개인 통장 인출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급기야 어머니를 골방에 가두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수지는 한술 더 떠 어머니의 옷장과 서랍을 뒤져 예물시계와 귀금 속을 전당포에 팔아치우고는
그 돈으로 화려한 옷을 사입으며 안방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발. 밤마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상간녀 수지는 어머니가 진짜 치매라고 확신한 듯 어머니 앞에서 남편 진태와 짜고 재산을 가로챌 모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넉나간 표정으로 벽을 보고 중얼거리는 그 입술 사이로 그들의 모든 대화와 범죄 증거가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상간녀가 건네는 상한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도 몰래 감춰둔 녹음기와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강제로 쳐넣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어머니는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 진태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도박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을 준비하던 가게 앞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진태는 예전에 자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너 어머니 돈 빼돌려서 이런 거 차린 거지? 당장 돈 내놔. 그 돈 다 내 거야. 그가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저는 미리 고용해둔 보안업체 직원들과 함께 그를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여기는 내 일터고 내 재산이야. 법적으로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지. 한 번만 더 오면 영업 방해와 접근 금지 위반으로 바로 고소할 줄 알아. 제 목소리는 예전에 나약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진태의 등 뒤로 멀리서 지켜보던 상간녀 수진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빨리 재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진태는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갔지만 그의 뒷모습에선 이미 패배자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가게 불을 끄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김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법원 가시죠.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옥 같은 집안에서 몸으로 버텨낸 시간과 제가 밖에서 피땀 흘려 일군 이 경제적 토대가 만나 거대한 심판의 파도가 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며 백미러 속에 비친 제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13년의 헌신을 비웃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를 그 차가운 골방에서 모셔올 수 있다는 희망에 처음으로 영하의 밤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무심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김 변호사가 건네준 태블릿에는 본가 거실에 설치된 은밀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치매라는 가면을 쓰고 벌이는 처절하고도 통쾌한 심리전의 현장이었습니다. 남편 진태와 상간녀 수지는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믿으며 안방을 차지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달콤한 신혼이 아니라 끈질긴 악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골라 파괴하고 계셨습니다. 상간녀 수진이 제 재산을 가로채 산 명품 가방들은 어머니의 손에 의해 걸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가방 안에 김치국물을 들이부으며 이게 빨간 복주머니인 줄 알았다며 실실 웃으셨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뺏으려 하자 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사람 죽인다. 도둑년이 나를 친다. 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셨죠.
그 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면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래요라고 변명하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진태 또한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늘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진태가 아끼는 양복 소매를 가위로 싹둑 잘라 우리 아들 돌잔치 때 이필 베네쩌고리 만든다며 바느질 흉내를 내고 계셨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져 금부치를 찾으려던 진태의 계획은 어머니의 기억상실 연기 앞에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금고 열쇠와 인감도장을 집안 어디에도 없는 곳, 아니 이미 김 변호사의 손에 넘겨주신 상태였지만 그들 앞에서는 내가 그걸 먹어버렸나? 뱃속이 묵직하네라며 배를 두드리는 기괴한 연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가장 앞거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상간녀 수진을 식모 취급하며 부려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진이 밥상을 차려오면 이게 사람이 먹는 거냐, 소가 먹는 거냐며 밥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 한밤중에 잠든 수진의 머리맡에서 대야를 두드리며 물 떠와라 발 씻어야겠다며 잠을 깨우셨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화려하던 화장은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돈 많은 집 사모님 자리를 꿰차려 들어왔지만 현실은 24시간 치매 노인을 수발하며 대소변을 치우는 무료 간병인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카메라 렌즈를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갈 때 그 안에서 번뜩이는 서늘한 이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린 어미의 눈빛이자 배신한 아들을 향한 가장 잔혹한 형벌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을 지옥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빌런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지점, 즉 가질 수 없는 부와 끝나지 않는 노동의 굴레에 가둬버리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계점입니다. 상간녀가 요양원 강제 입원 서류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그들이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온몸으로 버텨낸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쫓겨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13년의 울분과 시어머니의 피눈물을 되갚아줄 심판자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본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진태는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를 받으며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고 수지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제발 도장 어디 있냐고 라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멍하니 허공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제가 시집올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민요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13년 동안 쌓아온 가짜 행복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일이면 그 무너진 성벽 아래 깔려 비명을 지를 그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잠든 쌍둥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서준아, 내일이면 할머니 모셔올 거야. 그리고 아빠라는 탈을 쓴 괴물과 그 여자가 어떻게 파멸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도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리고 제가 준비한 화려한 참교육의 무대가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6장의 정적은 그렇게 복수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시리도록 푸른 새벽빛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수수한 반찬 가게 주인의 앞치마 대신 날카롭게 각이 잡힌 검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13년 전 순진했던 새색 씨의 것도 눈밭에 내동댕이 쳐져 울먹이던 패배자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제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의 눈동자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잠든 쌍둥이의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오늘로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이름의 수치심을 지워주고 할머니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되찾아주겠다고 5번째 맹세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2명의 경찰관 그리고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제 뒤를 따랐습니다. 뭔가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 예전에는 포근했던 우리 집 현관문이 썩은 이빨을 드러낸 괴물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는 환기되지 않은 찌든 담배 연기와 고약한 악취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번호판에 손을 대려는 순간 김 변호사가 저를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법적인 절차대로 가야 합니다. 강제로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여지를 주게 되니까요. 경찰관이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신경질적인 발소리. 문이 열리고 상간녀 수진이 헝클어진 머리로 얼굴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세? 아니, 당신이 여기 왜? 화려했던 수진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날 때 입었던 낡은 패딩 대신 명품 코트를 걸치고 당당히 서 있자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원목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남편 진태의 도박용 칩과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태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다가 저를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저는 대답 대신 경찰관이 내미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강태호 씨, 박순덕 여사에 대한 노인 학대 및 감금 혐의,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도박자금 횡령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색영장 발부됐으니 협조하세요. 경찰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안방 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밖에서 걸어 잠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은이에요. 문을 박차고 들어간 방 안은 난방조차 되지 않아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방구석에 어머니는 낡은 이불 한 장에 의지한 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몰골을 보는 순간 제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 사이 어머니의 몸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영양실조로 인한 반점이 돋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울먹이며 다가가자 어머니는 여전히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보고 계셨습니다. 배고프다. 밥 다오. 우리 며느리가 오면 맛있는 거 해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제 귓가에 어머니의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울지 마라. 다 찍어놨다. 장판 밑을 봐라. 저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가 가리킨 장판 밑을 들쳤습니다. 그곳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진태가 어머니를 협박하며 재산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목소리, 상간녀 수진이 어머니의 뺨을 때리며 빨리 죽어버려야 유산을 받지 라고 악담을 퍼붓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진태가 김 변호사에게 멱살을 잡히며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내 명의야. 내 엄마 내가 요양원 보내겠다는데 누가 상관이야. 김 변호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강태호 씨,
이 아파트를 포함해 당신이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상가와 토지는 이미 2주 전 박순덕 여사님의 증여 절차를 통해 부인인 정은 씨와 자녀들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당신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었고 여사님이 치매 판정을 받기 전 온전한 정신일 때 공증까지 마친 서류입니다. 당신은 지금 남의 집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엄마 치매잖아. 정신 나간 노인네가 무슨 서류를 써. 그가 울부짖으며 안방으로 뛰어들어오려 했지만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상간녀 수지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몰래 안방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치려다 대기하고 있던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비상금과 폐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행범 체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는 몸을 추스르며 바닥에 짓눌린 아들 진태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15일 만에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태야, 내가 그랬지. 내 며느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놈 눈에는 구더기가 끓게 해주겠다고. 오늘이 그날이다. 넋이 나간 진태의 비명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꼭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13년의 거짓된 평화가 무너진 자리에 이제야 진짜 정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 뒤로 수갑이 채워지는 쇳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남편 진태와 상간녀 수진의 일그러진 얼굴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추악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우리 집 안방에서 승전보를 울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꼴이 영락없는 시궁창 쥐새끼들의 다툼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강화유리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옆에는 정밀 검사를 마치고 안정을 되찾은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수척하셨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켰잖아. 할망구 돈만 빼내면 강남에 카페 차려준다고 꼬신 게 누군데. 상간녀 수진의 악에 바친 비명이 방음벽을 뚫고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사기 전과와 이번 사건의 공모 사실을 모두 진태에게 떠넘기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태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어머니 치매 진단서 위조하자며.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어. 13년을 함께 산 남자가 저토록 비굴하고 역겨운 존재였다는 사실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인간을 위해 내 청춘과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쏟아부었다니 그 세월이 억울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상간녀 수진이 진태의 인감을 도용해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추가 대출 서류와 진태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판에 쏟아부은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습니다. 강태호 씨, 당신이 믿었던 그 여자는 이미 당신 명의로 수억 원의 빚을 더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횡령한 공금에 대한 고소장도 방금 해당 업체에서 접수했다고 하더군요. 김 변호사의 담담한 목소리는 진태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진태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의 저를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달려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은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줘. 엄마가 말 좀 해봐요.
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유리창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진태는 13년 전에 죽었다. 내 앞에 있는 건 도박에 미쳐 제 처자식을 눈구덩이에 밀어넣은 짐승뿐이다.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야. 어머니의 일침에 진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상간녀 수진 역시 절도와 사기, 노인 학대 혐의가 더해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며 저를 향해 퍼부은 저주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태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무너뜨릴 시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태의 도박빚을 사들인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저와 아이들에게 이전되었다는 증명서를 확인한 사채업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진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태는 구속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밖에서 밀려오는 빚 독촉과 가압류 신청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제가 일군 순덕이네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은 전국에서 밀려든 택배 주문을 처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13년의 헌신을 비웃던 그들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이 없어도 제가 보란 듯이 성공의 아이들과 어머니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에 걸린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노인 연기를 하며 그 집에서 견뎌낸 15일은 저에게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설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벌써 내일 아침 반찬을 사기 위해 줄을 서려는 손님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 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진태는 감옥 안에서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살게 될 것이고 상간녀 수지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구렁텅이에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과 쌍둥이 아들이라는 희망을 품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팔짱의 끝은 파멸이었지만 그것은 악인들만의 파멸이었고 저에게는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었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아침 창밖에는 지난 겨울의 혹독함을 잊게 하려는 듯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13년 전 결혼식 날의 설렘과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날 밤의 서늘함이 공존하고 있었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짙은 남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주방에서 불앞을 지키느라 손등에는 자잘한 화상 흉터가 남았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10살 된 쌍둥이 민준이와 서준이가 제 양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랬어. 오늘이 나쁜 사람들 벌 받는 날이라고.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오늘로 모든 악연의 매듭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법원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초췌한 행색의 진태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는 이제 빛바랜 수의를 입고 구부정한 허리로 땅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포승줄에 묶인 채 들어오는 상간녀 수진의 모습도 보였죠.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입은 갈색 수의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짐승 같은 눈빛으로 저주를 퍼부으려 했지만 교도관의 제지에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13년의 헌신을 도박판에 던져버리고 치매 노인인 척 연기하는 어머니를 학대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법의 냉엄한 심판뿐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담담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진태의 도박 중독과 공금 횡령, 그리고 상간녀와 짜고 버린 노인 학대 및 사문서 위조 범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법정 내 대형 화면에는 어머니가 골방에서 견뎌내며 녹화했던 영상들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들이 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장면, 상간녀가 어머니의 밥그릇을 발로 차며 조롱하는 영상이 흐르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파묻고 어깨를 들먹였지만 그것이 반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굴한 눈물인지는 저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증인석에 앉은 시어머니의 등장이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온 어머니는 지팡이조차 짚지 않고 당당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치매 노인이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어머니의 눈빛은 법정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내 아들 강진태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짐승은 내 며느리의 피눈물을 먹고 자란 괴물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진태는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보며 아주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그 미소 안에는 고생했다. 내 딸아라는 망감이 교차하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진태와 상간녀 수진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이 명백하다. 재판장은 진태에게 징역 7년을, 상간녀 수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은 전적으로 저에게 귀속되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시어머니가 사전에 조치해둔 대로 제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판결봉 소리가 3번 울리는 순간 제 어깨를 누르던 13년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진태는 법정을 끌려나가며 제 이름을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 광장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순덕이네의 대박 성공과 함께 알려진 이 비극적인 고부간의 복수극은 이미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기업의 경영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게 이 길을 열어주신 제 어머니 박순덕 여사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 등 뒤로 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어머니의 손등이 제 손바닥에 닿았을 때 비로소 제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순덕이네는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를 넘어 시내 중심가에 3층 규모의 대형 한정식 본점을 오픈했습니다. 오픈 당일 가게 앞은 전국에서 몰려든 손님들과 화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방 총괄 이사가 된 어머니와 함께 주방 앞에 섰습니다.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쌍둥이 아들들은 이제 제법 의젓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어오는 신선한 식재료처럼 제 삶도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제 성공 비결을 묻기 위해 줄을 서고 제게 고개를 숙입니다. 감옥에 갇힌 진태로부터는 매일같이 용서를 비는 편지가 오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뜯지 않고 파쇄기에 넣습니다. 상간녀 수진 역시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시달리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에는 이제 그들을 위한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증오는 에너지가 필요한 감정인데 제게 남은 모든 에너지는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제 사업을 위해서만 쓰여야 했으니까요. 해질녘 가게 옥상 정원에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봄꽃이 예쁜 건 겨울 서리를 견뎌냈기 때문이란다. 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꽃이야. 저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13년의 파국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길고 긴 겨울잠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따스한 봄볕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행복만이 남은 시간.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가게 안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이 마치 그날 밤 우리를 덮쳤던 눈송이처럼 하얗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눈송이가 살을 애던 절망의 파편이었다면 지금의 꽃잎은 우리 삶에 찾아온 진정한 봄을 축복하는 화환 같았습니다. 순덕이네 한정식 본점의 옥상 정원. 저는 갓 구워낸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멀리 보이는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3년의 파국,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던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제 손목에 끼워진 낡은 금가락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낡은 보따리 속에 숨겨두셨던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이자 저를 향한 믿음의 징표였던 그 가락지 말입니다. 이제 순덕이네는 단순히 지역 맛집을 넘어 정직한 식재료와 깊은 손맛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외식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성공 신화에 열광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그 지옥 같은 골방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며느리와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치매라는 지독한 가면을 썼던 한 여자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박순덕 여사님은 이제 휠체어 없이도 정원을 거닐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고 주방의 최고 고문으로서 여전히 깐깐하게 장맛을 챙기십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면서도 무한한 존경심을 느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나 고부라는 인연으로 묶였지만 우리는 이제 그 어떤 혈연보다 더 단단하고 진한 생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자들의 소식은 이제 먼지보다 못한 소음이 되어 들려옵니다.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는 전 남편 진태는 면회를 거부하는 저와 어머니를 향해 매일같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반성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무서우니 제발 합의를 해달라는 추악한 구걸뿐이었습니다. 13년을 함께한 아내와 자식의 목숨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인 그 남자는 평생 차가운 창살 안에서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곱씹으며 늙어갈 것입니다. 상간녀 수진 또한 사기 공범 혐의가 추가되어 형량이 늘어났고 그 안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그녀의 과거 행각이 들통나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가 탐냈던 화려한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이제 압류되어 흩어졌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누더기 같은 수위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범죄자의 낙인뿐입니다. 10살이었던 쌍둥이 민준이와 서준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서빙을 돕고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정직한 땀의 가치를 배워나갑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예전의 불안과 공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신 그 자리는 자신감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물을 때면 저는 숨기지 않고 진실을 말해줍니다. 아빠는 길을 잃었지만 너희 곁에는 할머니와 엄마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정의가 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견뎌온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 듭니다.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어머니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덮어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정은아,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검은 보따리도 그만 풀어 헤쳐버려라. 원망도 아픔도 그 안에 다 넣어서 저 멀리 던져버려. 너는 이제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눈밭에서 제게 던져졌던 그 보따리는 사실 제 불행을 담은 주머니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짜들을 걸러내고 진짜 보석들만 남겨주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화려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비웃었던 자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참교육이라는 것을 저는 지난 1년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다짐합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이 두 번째 삶을 가장 정직하고 아름답게 읽어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에는 이제 눈물 젖은 빵 대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구워낸 따뜻한 밥상이 차려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꽃만이 가장 향기로운 봄을 맞이하듯 지금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 자신만의 화려한 꽃을 피우실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쌍둥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